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와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2주 만에 돌아오신 김경진 변호사, 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워낙 많지만 이걸로 시작을 해보죠. 이 국회, 정기국회 시작됐고요. 오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을 70번도 넘게 써서 네. 이 1분당 1.7번의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네. 자,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변호사님. 근데 개혁을 73회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중도 또는 진보 진영까지도 포섭을 하겠다. 아마 이런 희망을 총론적으로 담아서 그렇게 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문제는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네. 개혁이냐 퇴행이냐.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 실은 퇴행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재벌이나 정치 개혁은 뭐 부족하나마 나름 이제 어떤 개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한 네. 것 같다. 다만 조금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아니면 중대형 선거제라든지 조금 적극적인 내용이 좀 더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약간 아쉽고 이 노동개혁 문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관점을 완벽하게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그 노동개혁이 관점의 오류를 담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역시 노동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관점의 오류를 똑같이 담고 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73회나 썼지만 실은 개혁이라기보다도 퇴행이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약간이 오늘 저 야당 문재인 대표의 논평과 비슷한데요, 맥이. 네. 송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 변호사께서는 너무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73번 개혁,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김무성 대표가 처한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네. 대표 연설은 그렇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여권의 지형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강고한 지지 세력이 있거든요. 네. 차기를 생각하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강고한 지지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본인의 어떤 활로가 열리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른바 보수의 본류라는 그런 흐름을 갖고 간다고 봤을 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차별화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이러한 개혁이라는 부분들 뭔가 조금 더 중도 세력에 다가가는 듯한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그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이른바 박근혜 표 플러스 김무성 표 이런 구도상에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이번 대표 연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지금 뭐 정치개혁은 김무성 대표가 워낙 예전부터 정치개혁하는 부분 정당 민주화 이것에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으니까 네. 그 부분은 뭐 그렇다 쳐도 재벌개혁 부분을 집권 여당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재벌개혁이 너무 그냥 하나의 레토릭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 단계에서 새누리당 대표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은 현재 국민들이 이제 재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본다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진일보한 것이다. 예, 네, 두 분 총평해 주셨는데요. 네. 뭐 강론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 여야 관계가 문제인데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 관련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양당 대표 회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당장에 지금 정계특위가 오늘 이제 재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본 원칙을 뭔가는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빨리 해달라 거의 그냥 큰 소리로 애원조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할 만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계특위 그 수준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렇다면 양당 대표 간의 통 큰 타협과 대화, 빅딜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네. 결국은 그래서 두 대표가 공히 결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결국은 양 대표회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뭐 문재인 대표가 한번 제안을 했었죠. 네. 하고 이번에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또 제안을 하고 물론 내용은 약간씩 다릅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제들을 다루자. 그러니까 뭐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을 포함해서 선거 제도 개혁 문제, 네. 또 이제 선거구 획정의 기준, 그리고 선거 연령의 뭐 하한 문제 등등. 어쨌든 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의제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여야 대표가 거기서 단판을 짓자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고 김무성 대표는 조금 이제 그걸 좁혀서 오픈 프라이머리, 네. 완전 국민 경선제 여야 동시도입 관련해서 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건 양당 대표가 회담의 필요성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현재 정개특위에서 어떤 극적인 타협을 이루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양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의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의제를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서로 간에 물밑에서 좀 여러 가지 힘겨루기가 전개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젠다 세팅 문제지만요. 사실 지금 정개특위 내용 보면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네. 의원 정수 결정했는데 네. 자, 지금 여당은 지역구를 늘리겠다. 야당은 비례를 늘려야 한다. 네. 이게 300명은 정해져 있고 네. 이게 합의점이 없잖아요. 예. 그럼 양당 대표, 지도부가 만나면 이거 풀릴 수 있을까요? 안 풀릴 거 같습니다. 안 풀리면은 빗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거는 대표들끼리 합의를 구체적으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난번에 정개특위안에서 합의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통으로 위임을 하겠다. 네. 같은 방식의 대표 간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대표들도 자기네들 시골 선거구에 있는 의원들 눈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그대로 그 비율대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네. 자연스럽게 시골 지역구는 줄어드는 형태로 합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이 소극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정리가 될까요? 저도 이거 양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이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당장 뭐 그 본인 지역구도 관련이 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김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쉽진 않은데 만나긴 만나야 되는 절박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 세 남자의 정치수다 4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계속 이어가는데요.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이제 대표 연설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야당에 대한 회담 제안 여기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이제 타협은 쉽지 않다. 이렇게 두 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 이제 일종의 정치 문화인데 네.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네. 이번처럼 이제 여야 대표의 어떤 회담.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뭔가 위에 대표들이 만나서 통 크게 우리 한 큐에 그냥 해결하자. 그렇죠. 이러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개특위 같은 것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합의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지 네. 거기서도 안 되고 각 단위에서 안 되고 결국은 위에서 다 그냥 해버리는 이런 식의 문화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보면 국회 자신들의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선거구 획정특위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한 것처럼 네. 한번 걸르면 중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례대표라든지 지역구 의원의 숫자라든지 비율 또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중대선거구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선관위에 위임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어떤 뭔가 그런 제도라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고 두 번째, 이번에 사실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당대표 선거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야당에서 통크게 그걸 받아들이면서 네. 다음엔 권역별 비례대표는 이번에 합의는 하되 시행은 다음 선거
부터 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한 발자국 서로 양보를 하면 어떨까. 네. 그래서 이게 4년 후 약속 지켜질까요? 아니요. 근데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네. 그거 쉽게 깨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다 좀 뭔가 창조적인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국회 내에서 네. 지금 뭐 오늘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된 거니까 야당이 고민해서 받겠습니다만 이전에 뭐 문 대표도 빅딜 제안을 했었고요. 그런데 국회가 그 외에도 시끄러운 일이 많아요. 지금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8월 임시국회 마무리 못 짓고 넘어왔잖아요. 네. 본회의가 안 열렸잖아요. 저희 어제까지도 여야 의원들 인터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하면서 이게 격차가 안 좁혀지는데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도 특수활동비 개정을 제안한 적이 있는 만큼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 또다시 분명히 하고 나섰고요. 내일 이제 야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닙니까? 여기서도 나올 텐데 특수활동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거는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죠. 야당이 하자는 대로. 왜냐하면 워낙 당연한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하늘 보고 딴청 짓고 워낙 네. 엉뚱한 자세로 이 문제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장에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 사건 때 네. 당대표 경선할 때 그 현금 나온 거 뇌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네. 홍준표 지사 본인 말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특수활동비 횡령한 거다. 그래서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놨다가 그거 가지고 네. 이 지금 당대표 경선에 필요한 등록 비용으로 썼다라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보면. 네. 신계륙 의원 재판받으면서 이 특수활동비 받아가지고 아들 유학비 썼다고 다 자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카드로 하자 그랬어요. 카드로라도 하자. 네. 이거 카드로 하면 결국은 어디서 어떤 용도에 썼는지 명확하게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세상에 공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하늘 보고 딴청하고 있다. 아하. 이건 사실은 이게 정말 네. 근데 이제 김 변호사께서는 뭐 야당 안대로 해야 된다. 네. 글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이슈로서 돌출했을 때, 야, 이 시점에 왜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렇게 여야 간의 어떤 네. 파장을 불러올 정도로 어떤 타협이 안 돼서 본회의도 못 열릴 정도로 이럴 정도의 이게 문제인가? 네. 저는 일단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왜 지금 시점에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 문제를 전면화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볼 건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걸 전면화한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좀 그렇게 잘못한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뭐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만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슈 자체가. 그런데 여야 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야당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뭐 특수활동비 개정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막 네. 하는데 그것도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각 부처에 숨어있는 특수활동비 그걸 전부 국정원 예산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핵심이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질적인 차이가 좀 있고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옳은가?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봐요. 지금 새누리당의 논리를 보면은 이거 뭐 국정원 예산을 그럼 다 공개하자는 거냐? 네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걸 뭐 까발리자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일면만을 한쪽 측면만을 막 부각시켜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국민들로서는 좀 이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홍준표 지사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 특히 정치권에서 쓰고 있는 이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돌출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단 기득권을 여야가 포기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먼저 여야가 그러면 정치권에 지금 한 80억 정도 규모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80억 정도 되는 국회에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내역 이걸 먼저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는 그 순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 특수활동비가 지금 9천억이거든요. 1조예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8,800억 원으로 네. 알려져 있죠. 1조. 네. 거의 1조. 1조잖아요. 네. 우리 예산이 지금 370조잖아요. 네. 370분의 1이에요. 1조라고 하는 네.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가 지금. 예산에. 네. 근데 이 1조 중에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9천억 중에
5천억 정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예요. 네. 근데 자 그러면 아까 국정원 예산을 까발리자는 거냐 뭐 이 얘기인데 그것도 국민들을 속여먹는 거짓말인 게 뭐냐면 그러면 정식 국정원 예산은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외부로 까발려지냐. 네. 정식으로 편성된 국정원 예산도 밖으로 공개가 안 돼요. 네. 국회 정보위원회 안에서 그 안에서만 보도록 돼 있지 일반 예결심사위원이나 일반 위원들은 이게 쉽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차단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하고 국정원의 어떤 비밀 공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정식 국정원 예산도 사실은 일반 국회의원들 못 보게 돼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쓰는 5천억이건 아니면 일반 부처에서 쓰는 4천억이건 나머지건 간에 사용 어디다가 어떤 용도로 썼다는 것이 전혀 보고를 안 해도 돼요. 네. 영수증을 아예 안 붙여도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지사라든지 아니면 신계림 의원처럼 그 돈 받아가지고 그냥 이마에 포켓에서 애들 용돈도 주고 네. 그냥 마누라한테 대여금고에 넣으라고도 주고 유학비도 쓰고 네. 쓰고 그냥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거예요. 사실 국가 돈을. 그러니까 매년 1조 정도의 돈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정원 직원까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1조의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그 자금이 특수활동비예요. 이거를 새누리당이 그대로 두고 방치하겠다. 뭐 시점이 이상하다. 이 특수활동비를 시비를 걸면 국가안보에 위해가 생긴다. 무슨 그런 논리로 국민을 속여먹고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까? 네. 정말로 새누리당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도 이걸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네. 그 쭉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 나와서 인터뷰한 걸 보면 아예 안 하자는 건 아니고 개선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있다. 문제가 돌출된 부분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네. 이것을 전체적으로 막 공개해서 어떤 국정원 특히 국정원 활동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논리로 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접점을 좀 찾아가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아까 김 변호사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세목 자체가 그냥 특수활동비 이렇게만 딱 글러가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어느 정도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사후에라도 예를 들면 몇 년 지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제대로 썼는지 따져볼 수 있는 네.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새누리당의 좀 공격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정세균 당시 네. 이제 이 새정치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특수활동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권당일 때는 그랬다가 야당이 되니까 왜 이렇게 공세를 펴느냐 이런 논리를 폈는데. 그때는 네. 집권당이니까 해먹을 게 많았으니까 그랬겠죠. 집권당이라 그랬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네. 국정원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 등장했던 장진수 주무관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 있습니다. 그분이 언론에 인터뷰했던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총리실에 있을 때 총리실 고용노사 지원관실인가 뭐 여기 있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수활동비가 나오면 그거 증빙자를 어디에 썼는지 뭐 쓸 필요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영수증 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 현찰로 찾아가지고 돈 세탁을 한 다음에 청와대에 상납하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납받은 사람은 그거 어디 썼는지 모르잖아요. 네. 옛날에 보셔요. 지금 이 홍준표 신계련 의원 얘기만 나오는데 청와대 정상문 비서관인가 하는 분이 있었어요. 청와대 이 대통령실에 할당된 특수활동비 중에 12억 원인가를 자기 아마 계좌로 이렇게 이체해가지고 횡령했다가 개인 횡령. 네, 개인 횡령했다가 그냥 워낙 큰 돈을 한 목에 횡령했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그대로 그 양반은 징역 갔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여당이고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 국가 예산 중에 특수활동비 한 8, 9천억 되는 것을 마음대로 뽑아 써먹을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지금 네. 보면 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장이 바뀌니까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야당이 여당 되면은 똑같은 또 일이 반복될 거 아니냐.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다 문제다. 제가 네. 보기엔 그게 현재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야당 쪽에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특수활동비 문재인 대표라든지 이종걸 원내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의 특수활동비 받은 거 이렇게 썼다. 국회의원부터? 아니 야당 대표 원내대표부터 그냥 스스로 먼저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못한 게
지금 저 김 변호사 말씀하신 저 부분 저렇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의제 자체를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미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이렇게 버리겠다. 이렇게 쭉 갔으면 굉장히 박수를 받을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왜 이 시점에 전체를 들고 나와? 당신들이 여당일 때는 똑같았잖아.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이런 것이야말로 층층이 쌓인 적폐예요. 1년 동안 국회의원부터 시작했고 국정원 직원까지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이 8,800억을 자유롭게 빼먹을 수 있는 이 부분이 특수활동비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서 과거에 그러면 열린우리당이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 빨리 야당부터 우리 이렇게 썼다고 그냥 먼저 그냥 이렇게 공개해버린 이 액션을 취한다면 여당 쪽에서도 더 이상 버틸 근거가 없을 거예요.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이제 이걸 뭐 지금 이제 김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빼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억울한 공직자들도 많겠죠. 홍모 지사라든지 신모 의원 같은 경우 자백하지 않습니까? 실명 다 거론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고쳐가야 되는데 하여튼 또 많은 부분은 꼭 써야 될 때 썼겠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고 증빙이 없는 이런 예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쨌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의 어떤 통제하에 국민이 검증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더 그러니까 이게 증빙이 없는 문제를 떠나서 어느 용도에 썼다는 거 보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이게 특수활동비 문제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막 혈압이 올라가셔서 지금 다뤄야 될 이슈는 아주 많습니다. 네. 지금 뭐가 있냐면 이 9월 10일이면은 국정감사 시작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는데 지금 제일 이제 뜨거운 문제는 국감 증인 채택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김무성 대표 재벌 개혁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벌 총수 1가 지금 증인 1순위. 그중에 또 이 롯데 사태의 신동빈 회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누가 증인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롯데 사태는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 내의 가문 내의 암투고 사투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시비를 걸 게 없는데 오히려 가령 산업보건 체계하고 관련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반도체의 어떤 CEO를 부른다든지 뭔가 국가 정책과 직접 관련된 회사의 재벌 오너나 CEO를 부른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롯데 이건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우리가 큰 틀에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벌들은 분명히 증인으로 불러야 되고 이 사람들 나와서 출석해서 증언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번에 보니까 산자위에서만 뭐 150명 증인 신청을 했다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산자위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재벌과 오너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 나왔을 때 그 청문회를 제대로 정말 얘기를 해야 막 불러놓고 1분 답변, 30초 답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불러 이런 것은 안 된다. 불렀으면 최소한 뭐 20-30분은 좀 질의응답을 하든지 제대로 하는 그런 국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언론의 주목을 받으려고 좀 이 쇼의 성격이 강해지는 이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국정감사는 9월 10일에 시작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또 다룰 여유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